과학으로 검증된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성태입니다. 인류는 무려 300만 년 전 이 지구상에 출현하였고 마침내 특이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지 그 설명서를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과학이라는 툴을 통해 그 방법들을 비결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영상은 최신의 과학이자 신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동안 아주 빈번하게 영상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제가 했던 일이 여러분들에게 공부법을 알려드리거나 영어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복귀한 뒤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데 요즘에는 다들 쇼츠, 짧은 영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영어 회화나 어원을 통해서 영어 단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외울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쇼츠로 짧게 올려볼까 그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유튜브에 이미 그런 영상들이 몇 개 올라가 있어요. 다양한 버전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쇼츠는 아직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라고 판단되면은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 있겠고요. 다른 방법을 또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우리 미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스토피아, 심지어 인류의 멸종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너무 암울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실제 그렇게 펼쳐질 미래를 말씀드리는 데 앞서서 몇 가지 사전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간이 소위 말하는 지능이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지능이 발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 또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암울한 이야기보다는 기본적인 원리야 최신 기술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그리고 지식들을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구글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공지능의 탄생과 그 발전을 바로 그 현장에서 지켜본 구글 X의 모가뎃 이란 분이 하신 말씀과 책을 참고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종은 무엇이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이죠.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 소나 돼지들은 그 근육이 우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한데 그 생명체들은 우리의 그저 식량 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실상히 이 지구상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지구 전체를 우리 마음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린 이렇게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능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길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은 만약이라는 조건을 붙일 필요도 없죠. 머지않아서 우리보다 더 지능이 뛰어난 존재가 탄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와 돼지가 그냥 우리의 식용 자원으로 사용되는,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 전에 점심 식사로 소나 돼지를 드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졌다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었겠죠. 물론 여러분, 이런 상상을 너무 디테일하게 머릿속에 떠올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명백한 사실은 우리보다 지능이 더 뛰어난 존재가 바로 지금 탄생하고 있고, 아니 이미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능은 뛰어나지만 인공지능들은 결국 어떠한 감정도 가치관도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제는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라는 그조차도 알고리즘으로 충분히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가치관, 심지어 이념까지도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러시아의 역사나 문화, 더 나아가서는 스탈린 사상을 이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가치관을 가지기 시작했냐? 인간은 학살당해도 괜찮다. 학살당하는 인간들은 그럴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고 그것은 틀린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동일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AI라는 것이 감정, 가치관, 이념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능을 가지게 됐는지 그 이야기 또한 해보죠. 이것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바로서는 그렇죠.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도 오만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능은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학을 풀거나 국어를 해독하거나 이런 지능만이 지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능을 다른 기준에서 본다면 인간이 최고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식물조차도 봄이 되면 싹이 트고 가을이 되면 잎이 지잖아요. 그 과정들이 물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딱 몇 월 며칠 몇 시에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은 아니겠지만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기온의 변화나 습도, 주변 환경의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또한 다른 지능으로 본다면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식물이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공감력, 의사소통을 하는 것, 아니면 관습이라는 게 존재하거나 어떤 상징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특징들은요 사실 유인원에게도 명백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능의 수준이 그들의 능력이 우리만큼 정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릴라나 오랑우탄은 지금처럼 유인원, 동물로 존재했는데 인간만이 이렇게 훌륭한 지능을 가지게 됐냐? 거기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처음 나타나게 되었죠. 아주 초창기 인류가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린 지금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이론으로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토바 대재앙론입니다. 이 이론은 약 7만 년 전 인도네시아의 토바 화산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재가 거의 전 지구를 뒤덮게 됐습니다. 그때 열대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기후가 현저하게 영하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산재들이 대기를 덮었고 태양에너지가 지구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이때 인간은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습니다. 살아남은 인간의 인구수는 약 1만 명 정도예요. 지금 현재 과학자들의 추정치입니다. 1만 명, 고작 1만 명 정도가 지금 인류의 인구는 수십억 명이지만 그 당시에 1만 명 정도니까 얼마나 작은 숫자겠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육해공군 해병대가 있는데 해병대 전체 장병의 수가 약 2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수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기후가 변화하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만 됐었나요? 생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나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야만 됐습니다. 식량을 찾아내야 됐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방법도 고안해내야만 됐어요. 이때 비로소 인간에게 지능이라고 할 만한 최초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공부법 강의를 하거나 다른 동기부여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역경을 딛고 오히려 발전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인간뿐만 아니라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사실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지 않고서는
발전이란 거를 이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늘 그렇지만 발전은 그만한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건 아니면 사업을 성공하는 것이건 그 어떤 분야든지 간에요. 그리고 중기 구석기가 끝날 즈음, 즉 6만 년 전쯤에 우리 인류가 마침내 아프리카를 벗어나는 대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3만 년 전쯤에 말 그대로 지능을 통해서만 발현될 수 있는 미술이나 음악이나 혹은 물물 교환 같은 거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미술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배웠던 작은 비너스의 조각상, 이런 예술 작품들도 이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너스라고 하니까 굉장히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거의 원형에 가까울 정도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조각상입니다. 더불어서 각종 동굴에, 그 당시에 인류는 동굴에 살았기 때문에 동굴의 벽화들도 이때부터 그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의 뇌가 점점 더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그리고 그 외부의 조건들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진화가 계속된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인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주면 그걸 만지면서 지능을 키워나가요. 더 복잡한 장난감을, 더 복잡한 물건들을 다루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학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 두뇌는 신경가소성, 즉 변한다는 뜻입니다.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neuroplasticity. 제가 영어 어원평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의 그 어원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플라스틱 제품들을 보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녹여서 어떤 모양이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플라스틱이 발명됐을 때 그런 식으로 모양이 바뀔 수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신경가소성 또한 우리가 어떤 일, 컴퓨터를 잘 다루면 우리 두뇌는 거기에 맞춰서 발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축구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축구에 맞춰서 우리 두뇌가, 우리 신경세포가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죠. 그런데 이 신경가소성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진화를 할 수 있었고 발달을 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개개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능을 발달시키고 지혜를 쌓는다 하더라도 생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순간이 된다면 그걸로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아주 기가 막힌 엄청난 도구를 이 지구상에 있는 존재 중에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과 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언어가 대단한 발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도, 말과 글을 통해서도 우리의 직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또한 다른 차원의 문제는 우리가 쌓은 이 지식과 지혜를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말과 글이 없다면 뉴턴이 고안한 그 많은 이론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개발해서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학교에서 교과서 몇 장만 펼쳐보면은 그 많은 엄청난 이론들을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쉽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리학 공부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원한다면 학습할 수 있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류의 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그 지식의 총량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물리학만으로는 이 전체 우주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뿐만 아니라 천문학 등등등 너무나도 많은 지식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해를 떠나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잖아요. 어떻게 지구를, 이렇게 뜨거워지는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 해결책을 찾아내려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환경과학자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당연히 기업의 지도자나 정치인이나 수많은 장르의 과학자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돼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한 분야의 전문성을 띌 수 있겠지만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는 데까지도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학문의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면 그 폭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다른 분야의 공부를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지만 한 분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학습할 기회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한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 공신닷컴에 있는 강의, 제가 쓴 책을 여러분들 두뇌 속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났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오디오를 듣거나 텍스트를 읽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두뇌 안에서 여러분만의 지식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시간이 걸리겠죠. 한데 새로 탄생한 이 지능, 인공지능은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데 아주 오래 걸리면 몇 초,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두뇌가 처리할 수 있는 이 연산 능력은 컴퓨터처럼 병렬화돼서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두뇌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두뇌 사이즈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두뇌 사이즈가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 우리가 후손을 낳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두뇌의 크기가 인간만큼 큰 경우가 지구상의 어떤 동물들을 보더라도 사실상 없습니다. 갓난아기조차도 두뇌가 굉장히 발달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인류 역사상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과거에는 전문성을 가진 산부인과 그 의학 기술이 없었죠. 게다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골반을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뇌가 이미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을 보면은 출산하는 과정이 인간처럼 힘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자마자 사슴이든 소든 말이든 낳고 나서 바로 달리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에 걸리는 부하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짧으면 몇 주, 심지어 몇 개월 동안 회복 기간을 가져야만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보다 우리 두뇌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면은 아마 자연적인 방식으로 출산하는 방법은 불가능에 가까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말과 글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리고 문명을 키운 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이제는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빠르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장할 기억 용량이 없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저장할 공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지능의 형태를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은 사실 우리는 주로 게임을 통해서 그 발전 속도를 접하게 되었어요. 1999년에 IBM에서 개발한 딥블루라는 인공지능이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바로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 테크놀로지에서 이 회사는 원래부터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2016년에 알파고를 개발했습니다. 이 알파고는 바둑을 둘 수 있는 컴퓨터였어요. 그걸 통해서 훈련을 한 거죠. 이 바둑이 우리가 그냥 바둑을 보면은 이거 뭐 간단한 게임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흑색으로 된 돌과 흰색으로 된 돌 정도만 나와 있고 뭐 특별한 게 없네. 색깔 흑백밖에 없으니까 아주 간단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전략의 숫자는 무제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게임이 바로 이 바둑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여기서 제가 전략의 숫자가 무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원자보다 바둑판에서 돌을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많은 케이스들을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모든 과학자들이 여겼어요. 엄청난 기억 용량과 처리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바둑이란
치열한 게임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직관이란 게 필요하거든요. 인간처럼 지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딥마인드가 마침내 그 바둑의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인공지능 분석가가 이런 식으로 예측했습니다. 인간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2016년 3월에 그 예상이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알파고는 총 5번의 대국에서 당시에 세계 2위였던 이세돌 사범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세돌이가 한 판을 이길 수가 있었죠. 근데 제가 세돌이가 친구니까 나중에 술자리에서 그 친구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세돌이의 반응은 그냥 버그였다고, 못 이긴다고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세돌이가 표현한 거긴 한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사람들에게 충격을 알려주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알파고 후속 모델인 알파고 마스터, 얘는 당시 세계 1위였던 커제에게 총 3번 대국을 했거든요.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부터는 세계 챔피언이 인공지능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상대할 대상이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인간 중에서는. 그래서 딥마인드 이 회사가 알파고 마스터를 대체할 새로운 인공지능을 다시 개발했습니다. 알파고 제로죠. 아예 백지부터 별도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새로 탄생한 알파고 제로랑 세계 1위를 꺾은 알파고 마스터, 이 둘 간의 경기를 붙여보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마스터를 당연히 이겼다고 여러분들 예상을 하겠지만 그 결과가 100전 100승이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어요.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 세계 최고의 인간을 꺾은 얘조차도 새로 개발된, 새로 학습해서 이제 바둑을 둘 수 있게 된 알파고 제로를 조금도 단 한 판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대단한 상황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이미 2017년 이야기입니다. 지금 몇 년 전인가요? 그 사이에 발전 속도는 더더욱 빨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또한 혹시 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또한 이 때문입니다. 더불어 제가 2년 정도 시간 동안 활동을 어느 정도 중단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 어떻게 보면 방황의 시간인데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게임만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게임의 형태가 학습을 시키기에 사실은 아주 간단한 형태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사람처럼 듣고 보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읽을 수도 있고요. 이해하는 건 물론이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은 여러분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비행기나 드론 또한 당연히 운전을 할 수 있겠고요.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적진의 적군을 완전히 몰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인간을 능가하는 학습 능력을 가졌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거는 명백히 틀린 사실입니다. 정말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지금의 인공지능 이 성능을 가지기까지 컴퓨터가 개발되고 거의 7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100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 진공관이 탄생하고 수십 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는 지금까지의 속도와는 차원이 다르게 빨라진다, 이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 내용조차도 사실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1950년도에 인류의 관심을 처음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5년, 8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한데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거는 그 시간 중에 대부분은 거의 연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부터 엄청난 연구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의 용량 자체가 정말이지 그냥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인터넷에 무지하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당시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연구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그게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연구가 진행되다가 1970년도에 연구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그것이 바로 경제위기죠. 중동 석유 위기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공지능은 이게 동작 자체를 할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과학기술에도 돈을 대는 것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기술이 실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곳에 돈을 쓸 수 있었을까요? 기금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발전이, 인공지능의 성장이 완전히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1980년대에 조금 다시 연구를 시작하려고 했었지만 진전 자체가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 또한 경제 위기가 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연구 자체가 거의 완벽하게 끊어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때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되면서 엄청난 진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확히 2009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백서에 딥러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글이 컴퓨터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그 인공지능 그 컴퓨터들에게 유튜브 영상의 한 장면을 시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라고 했어요. 다른 지시를 준 것이 없습니다. 너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라.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이 인공지능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유튜브에 굉장히 자주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었죠. 뭔가 북실북실한 털로 뒤덮여 있는, 그리고 움직이고 가끔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낼 때는 뭐 각종 소리를 내지만 주로 야옹이라는 소리를 내는 바로 고양이였던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얘가 고양이의 앞모습만을 인식한 게 아니라 옆모습, 뒷모습, 고양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모습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 중에 고양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자, 이제 고양이뿐만이 아니죠. 문자나 사람, 어떤 이미지 등등등 반복해서 올라오는 그 어떤 것이든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됐어요. 자, 이렇게 딥러닝을 통해서 구축된 신경망이 지금 인공지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의 어떤 진보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컴퓨터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불과 20여 년 만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과거 70여 년 그 시간과는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돈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된 투자자들은 여기에 엄청난 자금을 그냥 때려박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께 빠른 속도라고 한다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이 매일같이 찍고 있는 그 사진은요, 불과 수년 전에 전문 사진 작가가 쓰던 최고급 카메라보다 낫습니다. 제가 과거에 DSLR 카메라를 썼거든요.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초창기 공신닷컴을 시작했을 때 단순히 사진이 아니라 영상 강의를 찍었어야 됐잖아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무식하게 생긴 큰 카메라를 사용해야 됐었거든요.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폰에 달린 그 동영상 카메라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 당시엔 심지어 영상을 찍을 때 테이프를 써야 됐어요. 6mm 테이프라고 마그네틱 선이 이렇게 들어있는, 예전에 테이프라고 음악도 들을 수 있었지만 그걸로 영상도 레코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한 번을 찍고 나면 테이프가 막 박스째로 수북하게 쌓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사람이 없어도 대서양 끝에서 태평양 끝까지, 즉 미 대륙을 완전히 혼자서 스스로 달려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됐거든요.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이 있으면 단 몇 초 만에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불과 20여 년만 전만 해도 우리가 지식을 찾으려면 도서관에 가야 됐어요.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지식이 있는지 책을 전부 검색해야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도서관에 그 책이 없으면은 그 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사실은 전무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검색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과학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과거에 가장 강력한 왕,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도 절대 꿈조차 꾸지 못했을 그런
편리함을 우린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50년 전에 혹은 100년 전에 사시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 잘못 먹었냐? 지금 제정신이냐? 너 미쳤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 들고 중세 시대로 간다면 여러분 마녀라고 생각하고 아마 화형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데 문제는 우리는 그게 원래부터 그렇게 편리해야 됐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는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부분의 느끼는 감정은 뭔가요? 아, 벌써 저장 공간이 가득 차버렸네. 사진 뭐 얼마 찍지도 않았는데 이거 바꿔야겠다. 야, 이거 배터리가 뭐 이렇게 빨리 다는 거야. 배터리 이거 좀 누가 좀 고쳐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은요, 인류가 달에 착륙했을 때 그 당시에 미 한국 우주국이죠, 나사에 있는 그 전체 컴퓨터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제가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인류를 달에 보낸 세턴5 그 로켓을 직접 보게 됐어요. 그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그 로켓 안에 들어있는 그 컴퓨터를 다 해봤자 2메가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진 한 장 찍으면은 어쩔 땐 10메가 가까이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 인터넷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조금만 페이지 늦게 뜨면, 특히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페이지 좀 늦게 뜨면 우리 그거 참기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만 그런 것이 또 아니죠. 뭐 제가 간혹 비행기를 타고 뭐 해외에 가서 강연을 하거나 국내에서 강연할 때 비행기 탈 때 연착이 되면은 정말이지 강연 시간 늦을까봐 저는 너무나도 마음 졸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는 잘 타지 않는데, 물론 해외 나갈 때는 무조건 타야 되지만요. 단 10분만 늦어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시에 도착해야 되는 거는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거긴 하지만 가끔 저 또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구 반대편까지 지금 미국에 간다고 한다면 100년 전 살았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구 반대편에 미국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거기까지 거의 걸어서 가야 됐습니다. 몇 년이 걸렸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지역들을 지나갔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목적지까지 도달하지도 못했겠죠. 한데 우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지구상에 어디든지 이론적으로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는 그 환경조차도 그냥 한숨 푹 자면은, 그리고 중간에 기내식 나오면 그거 맛있게 먹고 하면 도착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리가 매번 비행기 탈 때마다 생각을 하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0대 혹은 그 정도에 있는 시청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스타트rek이라는 그 미국에서 제작한 시리즈를 아마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엄청난 공상과학 시리즈거든요. 거기에서 그 스타트렉 안에서 우주선 엔터프라이즈호에 함장과 승무원분들이 손바닥 크기의 통신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걸 열면은 상대방이랑 언제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시리즈를 봤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와, 이거는 너무 나갔다. 이거는 공상과학 영화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몇 년 되지 않아 제 소나기에 그 휴대용 통신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로 휴대폰이죠. 뿐만 아니라 그 우주선에 데이터 접속 장치가 있어서 거기에서 항성의 좌표를 뭐 입력해가지고 어느 위치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GPS고 지금의 태블릿입니다. 거기서 만능 번역기가 또 나와요. 외계인의 말을 실시간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만능 번역기 1초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든 파파고든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를 그걸로 번역할 수가 있죠. 심지어 인공지능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화를 하면서 자동으로 번역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텔레파시는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우리가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텔레파시가 뭔가요?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냥 혼자 걸어가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귀 안에 꽂기만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정말이지 지구 반대에 있는 사람과 저는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비용이 공짜나 다름이 없어요. 와이파이에 있으면은
무료로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무제한으로. 과거에는 통화료를 할 때마다 집 전화로 이 전화비 아끼려고 사실은 짧게 통화해라.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자녀분들을 막 혼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이파이 안에서 완전히 무료로 통화할 수 있고 무제한이잖아요. 심지어 얼굴도 마주보고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법칙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학 가속의 법칙입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과목으로 수학 문제 푸는 그게 아니라 수학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Law of Accelerating Returns. 쉽게 말해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선형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즉 Y는 X그래프처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를 그리면서 발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수학 가속의 법칙에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1965년 당시에 인텔 최고 경영자였던 고든 무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발표한 논문에서 집적 회로의 메모리 용량이 매년 2배로 증가한다고 예측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수정이 되긴 했는데요. 컴퓨터 칩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시기였죠. 근데 그 예측이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됐습니다. 더하기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배, 2배, 2배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데이터의 집적 회로의 처리 능력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저장 용량이나 연결 속도나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 속도에도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거쳐온 그 진화의 과정까지도 설명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인간이 문자를 발명하는 데 수만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자로 쓰인 글을 엄청나게 많은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인쇄기를 발명하는 데는 40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느린 발전 속도나 삶의 속도를 생각해 본다면 400년은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인쇄기가 아니라 전화가 미국 국민의 4분의 1에게 전달되는 데까지는 불과 50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휴대폰이 그 정도로 상용화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7년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3년 만에 거의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쓰는 챗GPT 같은 그런 기술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수억 명이 사용하게 되었죠. 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1995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인간 게놈의 배열 순서를 바뀌는데 15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15년 가지고 절대 이걸 다 해독할 수가 없다. 프로젝트가 시작하고 나서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7년이 지났으니까 15년 중에 절반 정도가 지난 셈이죠. 근데 게놈 데이터에 단 1%밖에 수집되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벨 수상자까지도 이 프로젝트가 절대 기한 안에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완성되기까진 7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다. 700년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15년 안에 인간의 게놈 그 순서가 완전히 해독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측이 잘못되는 것일까? 7년 동안 단 1%밖에 못했지만 그 뒤로는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거든요. 전문가들조차도 지금까지 왔던 그 궤적대로 앞으로 계속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본능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삶은 그렇게 짧지 않았고 기술의 발전 속도 또한 300만 년 동안, 인간이 이 지구상에 출현한 300만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지금의 기술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학 가속의 법칙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세탁기를 예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세탁기를 발명했어요. 근데 그 세탁기 발명으로만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세탁기를 통해서 빨래를 하던 여성들의 노동력이 사실상 해방돼 버렸습니다. 여성들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똑똑한 여성들이 그 전까지는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실제 연구든 아니면 산업계에서든 일을 하게 되면서 인류의 진보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이죠. 제 전공이 기계항공공학인데 거기서 필수적으로 배웠던 것이 바로 CAD입니다. CAD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컴퓨터 지원을 받아서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각도기를 대고 삼각자를 대고 이렇게 그렸던 거예요. 근데 CAD를 사용하니까 기계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칩
칩을 설계를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마이크로칩을 생산할 수 있었고, 마이크로칩이 더 좋아지니까 더 나은 CAD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CAD 소프트웨어를 만드니까 더 나은 마이크로칩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기술이 계속해서 선순환 반복이 일어나면서 성장이 기하급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터넷의 출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도서관의 예처럼 과거에는 지식을 찾으려면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에 가거나 해서 내가 원하는 지식을 책을 통해서 받아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검색하면 거의 대부분의 지식들이 나옵니다. 그것에 차별이 없어요. 굉장히 민주화되어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한 학생이건 울릉도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건 똑같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발전 속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2만 년 동안 발전했던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 10년만 지나보세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아마 여러분 스스로는 지금 현재를 돌이켜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실지를 모르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원시인들이 쓰던 거 아니야? 내가 과거에 이걸 어떻게 썼던 거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기술을 존재하는데도 그런 기술은 공상과학에나 있지 현재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것인지 그 이름이라도 명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컴퓨터는 예측컨대 대부분 이 양자역학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컴퓨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0과 1을 통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요. 지금 제가 전달하는 이 오디오조차도 결국 컴퓨터가 0과 1, 01, 01 이렇게 된 데이터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걸 다시 오디오로 바뀌어서 여러분 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도 모든 데이터들이 근본적으로는 0과 1을 통해서 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산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방식도 어느 정도의 속도 제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데 양자역학에서는 0 혹은 1이 아니라 0이면서도 1인 상태, 동시에 그런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고전적인 컴퓨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양자 컴퓨터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개발이 되지 않았다,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1919년에 구글에서 시커모어라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이 성능이 어느 정도였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가 계산을 끝나는데 1만 년 정도 걸릴 과제가 있었어요. 이 시커모어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이 과제를 끝냈을까요? 원래는 1만 년이 걸리는 연산이었죠. 200초 만에 끝났습니다. 1.5조 배 더 빠른 결과를 나타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 고정적인 컴퓨터들이 죄다 양자 컴퓨터로 바뀐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선형적으로 계속 발전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이 양자역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표현을 제가 인용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와, 갑자기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이다. 어떤 상황인지 조금이라도 느낌이 와 닿으시나요?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보통 5년 뒤에 16배 정도 강해진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러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도 이러한 경향성을 띈다면은 5년 동안 얼마나 강력해질까요? 이미 가장 빠른 컴퓨터보다 1.5조 배가 빠른데 5년 뒤에 16배가 빨라진다. 자, 이런 컴퓨터가 등장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버 보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안 체계, 암호 체계,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간이 해독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고전적인 컴퓨터는 그걸 해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걸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로그인할 때 치는 그 비밀번호조차도 해독 자체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무제한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소수끼리의 곱셈인 경우에, 소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하는 수죠. 이 소수들끼리 곱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은 우리가 쉽게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값을 다시 그 엄청나게 큰 숫자 안에 어떤 소수의 곱셈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컴퓨터로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뭐 소수에 대해 배우고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까다로운 연산을 양자 컴퓨터는 단 100만 분의 몇 초 만에 해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양자 컴퓨터 개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제 실험실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엄청난 실험들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입자 충돌기를 만들지 않아도 엄청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핵융합 실험에 있어서도 무지무지 큰 돈을 들여서 그 실험 장치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돌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우리 일상생활에 접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일기예보 같은 것이 매우 정확해지게 됩니다. 일기예보는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날씨가 펼쳐질지를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가진 컴퓨터로는 그걸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얼마든지 그 분석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바로 와닿게. 제가 인터넷 접속할 때 컴퓨터에 비밀번호 쳐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인터넷 암호를 해독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에 이 양자 컴퓨터가 과제를 끝낼지, 즉 여러분이 고심해서 만든 그 비밀번호를 얘가 찾아낼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 2개를 펼쳤죠. 2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2가 200년일까요? 20년, 200년, 2000년? 여러분 2초면 끝납니다. 물론 이런 암호를 해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주의 비밀을 푸는데도 이 양자 컴퓨터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안 좋게 쓰인다면 적군의 핵무기 암호를 푸는데도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아마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암호를 해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미 이러한 양자 컴퓨터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고 우리 곁에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고 있을 뿐이죠. 자, 이 정도로 똑똑해진 컴퓨터가 존재하는 세상은 어떨까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능을 초월하는 존재가 만드는 세상, 우리의 지능을 초월한 존재가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걔가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것은 마치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과 사실은 같아요. 이런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발전된 인공지능의 수준은 너무나도 높아서 그 지능의 차이는 마치 개미와 인간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미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그리는 미래를 개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개미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온다고, 심지어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지능을 초월하게 되고 그 인공지능이 더 나은 인공지능을 계속 연쇄적으로 만드는 그런 시점 또한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특이점이 왜 특이점이겠습니까? 그 특이점을 넘는 순간부터 물리학에서 모든 조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이점은 시간과 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되는 지점을 뜻해요. 무한한 밀도를 가진 질량체가 존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특이점 자체가 블랙홀로 떨어지기 그 직전의 최종 물질 상태라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블랙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요. 일부 전문가들, 일부 학자들은 모든 물리 법칙,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분리 법칙의 특이점에서 완전히 바뀐다, 허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그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오만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하게 어둡고 무서울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지능체가 탄생하는 이 순간조차도 우린 너무 이걸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탄생한 지 1년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수십억 년 전에 탄생하게 되었지만 그 1년이란 시간 안에 인류 문명이 탄생한 거는 고작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이 과연 몇 시간이고 전체를 분으로 바꿔보면 얼마나 큰 시간인가요? 고작 10분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지구상의 주인이라고 했던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거의 찰나와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심지어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진정 우리가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상위 포식자가 돼서 다른 종들을 지배하고는 있었죠. 심지어 우리는 수많은 종들을 멸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종된 종들을 보면은 이 친구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인간이 산업화를 하고 총을 쏘고 그 총이 어떤 작동 기전으로 인해서 발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총을 맞아서 죽었는지 알았을까요? 그냥 두드려 맞고 죽었다 하더라도 전혀 어떤 상황인지 이해조차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뜬 것입니다. 수많은 코끼리들이 죽었죠. 근데 자기 자신이 상아 때문에 죽었는지 상아가 돈으로 어떻게 교환되는 그런 시장이 있었는지 그런 걸 알았을까요? 어찌 보면 인간도 그러한 위치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보다 월등한 지능을 가진 존재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자체는 그들이 만드는 세상을 마치 블랙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온전히 이해하진 못할 것입니다. 특이점 이후의 세상, 그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특이점이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는 디스토피아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과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방황의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고 그래서 얻게 된 깨달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을 떨면서 살았는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로 보아서도요. 예전에 그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인공지능을 접하고 난 뒤에는 초등학생한테도 거의 90도 인사를 하는 상황이 됐다고요. 공부를 조금 잘한다, 못한다, 돈이 좀 많다, 적다, 지능지수가 조금 높다, 낮다. 여러분, 초거대 지능, AGI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지능체에게 있어서는 그냥 다 같은 개미일 뿐입니다. IQ가 조금 더 높은 개미든 좀 낮은 개미든 돈이 좀 많은 개미든 돈 좀 적은 개미든 좀 잘생긴 개미든 못생긴 개미든 우리에겐 그냥 다 똑같은 개미일 뿐이죠. 정말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끝없이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인류가 사실은 특이점 위에 어떤 상황이 올 것이다 확실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우리 인류가 개발한 이 기술 때문에 우리 인류 스스로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기술을 완전하게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몇 년의 방황 기간을 거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늘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시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미래와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는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또한 우리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밝지 않은 미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직접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고 시간이 없다면 이 영상 자체를 지금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분들에게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기억해 주세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올수록 심지어 특이점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두말할 것 없이 최악의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늘 그랬듯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